월 고정비 1,000만 원. 매월 마이너스 되는 게 건물주들의 삶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건물주라고 다 부자는 아니다라는 말을 정말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증인이거든요. 이 말은 통계나 뉴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 인생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경남 고성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꽤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에요. 한때는 카페도 있었고 펜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비어 있어요.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건물주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 사람은 돈이 많겠네. 그 사람은 부자겠구나. 저 사람은 안정적이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부자의 증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말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주 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큰 꿈이 있었어요. 산속에서 조용하게 카페를 하고 펜션도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따뜻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회사원으로 평생을 살기는 싫었어요. 월급도 적었고 미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나는 독립을 꿈꿨어요.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모든 통장을 털었어요. 몇 년을 모아놨던 돈 정말 다 꺼냈어요. 은행에서도 빌렸어요. 상당한 액수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산속에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이 제 꿈의 터전이 될 거라고 정말 믿었어요. 이 건물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고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라이브 카페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2012년부터 2015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라이브 음악도 듣고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했어요. 제 건물도 그 유행에 타기 시작했어요.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1,000만 원을 넘겼던 달도 있었어요. 이게 성공이구나.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건물 투자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느껴졌어요. 회사원으로는 절대 못 버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정말 빠르게 변했어요. 스마트폰이 들어왔고 유튜브가 생겼고 넷플릭스가 나왔고 사람들은 집 안에서 모든 걸 하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거죠. 라이브 공연도 유튜브에서 보면 되고 카페도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면 됐어요. 펜션도 이제 사람들이 안 가요. 굳이 산속까지 가서 묵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손님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매달 수백만 원 들어오던 돈이 수십만 원이 됐고 결국 적자가 났어요. 하지만 여기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손님이 없어도 나가야 하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매달 고정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요. 건물 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재산세 모든 게 다 나가요.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나가야 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매달 손실을 보고 있어요.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나요. 그 돈을 어디서 나올까요? 은행에서 빌려요. 신용카드로 빌려요. 캐피탈에서 빌려요. 이제 빌릴 곳도 거의 없어요. 가장 심각한 건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팔려고 정말 많이 시도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사지 않았어요. 위치가 안 좋거든요. 산속에 있거든요. 접근성도 정말 떨어져요. 건물 모양도 이상해요. 카페도 아니고 펜션도 아니고 정말 뭔가 특수한 용도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건물은 제 자산이 아니라 제 감옥이 돼 버렸어요. 매달 고정비를 내기 위해 다른 데서 돈을 벌어와야 해요. 하지만 나이도 많고 다른 일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건물주인데 가난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경고하고 싶어서예요.
건물주라고 다 부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건물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위치도 정말 중요하고 시대 변화도 봐야 하고 미래도 예측해야 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이 모든 걸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가난해요. 건물주인데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제 실수가 여러분들의 교훈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은 건물주라고 하면 뭘 생각하세요? 정말 궁금해요. 대부분 그 사람은 돈이 많겠네. 그 사람은 부자겠구나. 저 사람은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부자의 증거라고 믿었거든요. 부자들은 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말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주 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거죠. 저는 그걸 봐요. TV에서, 뉴스에서, 그리고 제 주변에서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지금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난해요. 정말 이상한 얘기죠? 건물주인데 가난하다니.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경남 고성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꽤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에요. 건축할 때 상당한 투자가 들어갔어요. 설계도 좋았고 인테리어도 괜찮았어요. 한때는 이 건물에 카페도 있었고 펜션도 있었어요. 분위기도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비어 있어요.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주말에 가끔 누군가 오는 정도예요. 그뿐이에요. 건물주라고 하면 뭔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올 것 같잖아요. 월세 받고 이자 받고 수익이 계속 쌓일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이 건물 때문에 저는 매달 돈을 잃고 있어요. 꾸준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돈을 잃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잃고 있는지 아세요? 매달 적자가 나요. 1년에 1,000만 원 이상 손실이 나요.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제 통장에 있던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자산이에요? 이건 그냥 짐이에요. 정말 무거운 짐이 계속 저를 짓누르고 있어요. 저는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신용카드로 빌리고, 은행에서 빌리고, 캐피탈에서 빌려요. 건물주인데 매달 돈을 빌려서 살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해요. 저한테 말이죠. 제 통장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 숫자만 있어요. 계속 빨간 숫자만요. 매달 손실, 매달 손해, 매달 적자. 이게 건물주의 삶이에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어서예요. 건물주라고 다 부자는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건물을 가진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믿지 않았어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건물을 잘 운영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회사원으로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월급도 적었고 미래도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립을 꿈꿨어요.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좇아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건물주가 됐고 어떻게 가난해졌는지를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놓친 게 뭔지, 제 실수가 뭔지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건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제 실수가 여러분들의 교훈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제처럼 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건물주라고 다 부자는 아니에요. 저는 그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 환갑이 훨씬 넘은 나이예요. 근데 10년 전 50대 초반이었을 때 정말 큰 결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건물을 짓기로 한 거죠. 그때 저는 뭘 생각했을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원으로 월급 받으면서 살기는 너무 막막했거든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회사 생각이 나고 저녁에 집에 가면 또 내일 회사 생각이 나고 주말도 월요일이 무서워서 즐길 수 없었어요. 그때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한창이었어요. 정말 어디서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동산이 최고의 자산이다. 건물주가 되면 걱정 없다. 집 하나쯤은 꼭 소유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었어요. TV에서도 나왔고 신문에서도 봤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건물주가 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큰 문제였어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차곡차곡 모은 돈이 몇 천만 원대였어요. 건물을 지으려면 그건 턱없이 부족했죠. 건물을 지으려면 억대의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 굳은 결심이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내가 건물주가 될 때가 지금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뭘까요? 통장을 다 털었어요. 정말 다 털었어요. 몇 년을 모아놓은 돈, 그게 정말 다 나갔어요. 제 저축, 제 보험금, 제 여유금, 모든 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도 부족했어요. 그 다음은 은행 문을 두드렸어요. 보증금도 있고 일정한 수입도 있었으니까 대출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꽤 큰 금액이었어요. 수천만 원대였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5천만 원대였을 거예요. 그렇게 돈이 준비됐어요.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고 정말 신났어요.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이제 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건설회사에 연락했어요. 산속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요. 카페도 들어갈 수 있고 펜션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달라고요. 저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건설이 끝나면 카페를 하면서 손님들을 모으고 펜션도 운영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건설회사는 저의 계획을 물었어요.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지, 손님은 얼마나 기대하는지, 경쟁사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냥 부자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건데 수익성까지 따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런 심각한 질문들을 자세히 고려하지 않았어요. 지으면 손님이 당연히 올 거야. 위치도 괜찮으니까. 인테리어도 좋으니까. 그럼 손님이 올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때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손님 수 예측, 수익성 계산,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저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자들이 다 건물을 가지니까 나도 지으면 돼. 성공한 사람들이 다 건물 소유자니까 나도 하면 되라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건물 공사는 꽤 오래 걸렸어요. 몇 개월이 걸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반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매일 현장을 갔어요. 벽돌이 쌓이고 천장이 올라오고 창문이 달렸어요. 계단도 올라가고 난간도 생기고 도장도 칠해졌어요.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설레었어요. 정말 짜릿했어요. 아, 이제 나도 건물주가 되는구나. 이 건물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내 인생이 이제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했어요. 가족들도 저의 꿈을 응원했어요. 아내도 좋아. 이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바뀔 텐데라고 말했어요. 자식들도 아버지 화이팅이라고 응원했어요. 모두가 이 건물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건설비는 자꾸만 늘어났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건설회사에서 자꾸 추가 공사를 권했어요. 에어컨 시스템도 더 좋은 걸로 해야 한다고 했고, 바닥재도 더 좋은 걸로 해야 한다고 했고, 인테리어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돈이 들어가지만 그냥 했어요. 나중에 손님들이 와서 돈을 벌겠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 정도 투자는 한두 달이면 회수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건물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통장에 모아놨던 돈, 은행 대출,
모두 합쳐서 거의 억 단위였어요. 아니, 거의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봐야 해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제 청춘의 모든 저축을 이 건물에 투자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놓쳤어요. 그건 바로 이 건물이 정말 필요한가? 사람들이 정말 올까?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까? 시대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그 질문들을 던져봤으면 아마 다른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공할 거야 라는 희망만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완성됐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그 기분은 설명할 수 없어요. 벽에 칠이 되고, 바닥이 깔리고, 가구들이 들어오고, 카페 기계들이 설치되고, 펜션 객실이 꾸며지고, 이제 됐다, 이제 손님들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건물 오픈을 했어요. 카페도 열었고, 펜션도 열었어요. 간판도 달고, 인테리어도 했고, 메뉴판도 만들고, 모든 준비를 완료했어요. 홍보도 했어요. SNS에도 올리고 지인들한테도 소문냈어요. 이제 손님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왔거든요.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았어요. 역시 부자들이 하는 일은 틀리지 않는구나. 역시 건물 투자는 최고야. 역시 내 선택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선택이 맞다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행복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건물 오픈 후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제 예상이 정확했어요. 그 시절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2012년부터 2015년 정도였어요. 그때는 라이브 카페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2010년대 초중반 라이브 카페는 사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트렌드였어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라이브 음악도 듣고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했어요. SNS에 올릴 만한 사진도 남기고 싶어 했어요. 산속이지만 저의 건물도 그 유행에 완벽하게 올라탔어요. 위치가 특이했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산속의 한적한 카페, 이런 콘셉트가 먹혀나갔어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손님들이 정말 가득 찼어요. 카페 자리는 모두 찼고 사람들이 대기까지 했어요. 펜션 방도 대부분 예약이 찼어요.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정확히 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월 매출만 해도 1,000만 원을 넘었어요. 여름 성수기에는 더 많았어요. 어쩌면 2천만 원까지도 올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비용을 빼면 글쎄요,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번다는 생각은 확실했어요. 정말 확실했어요. 와, 이렇게 많이 버네. 이 정도면 몇 년 안에 원금을 회수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순이익만 계속 들어오겠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 시절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꼈어요. 심지어 자만심까지 느껴졌어요. 내가 제대로 선택했구나. 건물 투자는 역시 최고야. 내가 그 많은 부자들 중 한 명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회사원으로 월급 받으면서는 절대 못 버는 돈이었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보면 아, 이제 나도 부자다. 이제 나도 사업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는 라이브 공연도 했어요. 지역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응원하고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때로는 유명한 가수도 왔어요. SNS에 올리면 좋아요가 몇백 개 달렸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오, 여기 분위기 좋네. 한번 가고 싶다. 좋은 공연 고마워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펜션에서는 단체 여행객들이 묵었어요. 기업 워크숍, 친구들 모임, 가족 여행, 이런 목적의 손님들이 많았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정말 좋았다. 다시 꼭 오고 싶다. 친구들한테 추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제 건물은 그렇게 나름 성공적인 사업장이 돼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부러워했어요. 친구들도 오, 너 건물 잘 됐네. 돈 정말 많이 버는 거 아니니라고 했어요. 회사 후배들도 선배,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도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네, 이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건물 투자가 정말 최고예요. 라고요. 가족들도 아버지 성공하셨네요. 라고 했어요. 아내도 좋아. 이제 우리 인생이 정말 바뀌었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의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 성공으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도 부자가 됐구나. 더 이상 월급쟁이처럼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지은 선택이 정말 옳았구나. 내 앞으로의 인생은 이제 보장되는 거구나. 친구들이 물었어요. 자주 물었어요. 너는 정말 잘 됐다. 비결이 뭐야?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 건물 투자 팁 좀 가르쳐 줄래? 나도 건물 투자하고 싶은데 조언해 줄 수 있어?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건물 투자야. 건물을 지으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위치만 조금 낮고 인테리어를 잘하면 손님은 자동으로 온다고. 그리고 라이브 카페 같은 트렌드를 잘 타면 성공할 수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을까요? 그때 저는 정말 착각했어요. 초기 성공을 받아들였어요. 마치 그게 계속될 것처럼요. 마치 이게 영구적인 현상인 것처럼요. 마치 시대가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처럼요. 그 시절에 할 일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바로 이게 정말 지속될까? 이 사업의 미래는 뭘까? 혹시 변화할 것은 없을까? 손님이 계속 올까? 라이브 카페 트렌드가 계속 유행할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안주했어요. 지금 벌어지는 돈에만 집중했어요. 미래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카페에 더 많은 투자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더 좋게 하고 더 좋은 음향시설을 깔고 유명한 가수들을 섭외했어요. 펜션도 마찬가지였어요. 객실을 더 좋게 꾸미고 더 좋은 침구를 깔고 웰니스 시설도 추가했고 찜질방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더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투자하면 더 많은 손님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건 바로 시대 변화였어요. 정말 중요한 시대 변화를 놓쳤어요. 시간이 흘러 2016년이 됐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손님이 줄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정말 서서히였어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줄었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가득 찼던 카페가 이제는 반 정도만 찼어요.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그 시절 뭐가 바뀌고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있었어요. 가장 큰 건 스마트폰이었어요. 2010년대 중반 스마트폰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고성능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폰,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 모두가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튜브도 확산됐어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유튜브 이용자가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도 보고 라이브 공연 영상도 봤어요. 심지어는 라이브 카페의 공연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산소까지 가서 카페에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넷플릭스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2015년 11월이었어요. 한국에서 넷플릭스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아, 이제 집에서도 좋은 영상물을 볼 수 있겠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영화도 드라마도 다큐멘터리도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외에도 이커머스가 발전했어요. 쿠팡도 급성장했고 아마존도 있었고 우리나라 쇼핑몰들도 있었어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 앱도 빠르게 성장했어요. 사람들은 굳이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야 하나? 집에서 주문하면 내일 오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밥도 집에서 배달받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외출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아니, 못 본 게 아니라 무시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일시적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손님이 적은가 봐,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는 가봐라고 생각했어요. 평일이 비는 건 자연스러웠어요. 카페야 원래 주말에 손님이 많잖아요. 하지만 주말도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정말 꾸준히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제야 불안해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사업이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급하게 대책을 세웠어요. 카페에 더 많은 음악 장비를 들였어요. 스피커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마이크도 추가했어요. 유명한 가수들을 더 자주 섭외했어요. 손님이 다시 올 거야. 이건 일시적이겠지. 라이브 카페 트렌드가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광고도 더 많이 했어요. SNS 광고, 인터넷 광고, 지역 신문 광고 할 수 있는 모든 광고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명함도 많이 만들어서 돌렸어요. 하지만 손님은 안 왔어요.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2017년쯤이 되니까 평일은 거의 손님이 없었어요. 카페가 하루 종일 비어 있는 날도 많았어요. 주말도 예전의 절반 이하였어요. 어떤 주말은 손님이 한 팀, 두 팀 정도만 오기도 했어요. 펜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했는데 이제는 주말도 예약이 반 정도만 찼어요. 평일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그 시절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월 매출이 500만 원대가 됐어요. 전에는 1000만 원이 넘었는데요.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정말 큰 문제였어요. 손님이 없어도 나가는 비용이 있었거든요. 건물 유지비는 여전히 있었어요. 지붕에서 물이 샌다면 고쳐야 해요. 벽에 페인트가 벗겨진다면 다시 칠해야 해요. 전기 배선이 고장나면 수리해야 해요. 건물은 계속 유지비를 요구했어요. 직원 급여도 있었어요. 카페를 운영하고 펜션을 관리하려면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물론 저도 일했어요. 거의 모든 일을 제가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펜션을 청소하고 카페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어요. 밤에는 펜션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그런데도 직원이 필요했어요.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보험, 세금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모든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해 처음으로 적자를 봤어요. 1년에 처음으로 손실을 본 거죠. 통장에 저축금이 있었던 덕분에 버텼어요. 하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 내 사업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적자가 나기 시작하자 저는 통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진정하게 숫자를 들여다본 거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월 매출 500만 원대. 이 숫자를 보면서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 원을 넘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대라니. 정말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월 지출 1200만 원대. 차이 월 700만 원의 손실. 월 700만 원을 계속 잃고 있다는 뜻이에요. 1년이면 8400만 원의 손실이 나는 거네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뭐를 놓친 건지 알고 싶어서 지출을 세분화했어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합치면 월 1100만 원대의 고정비가 나왔어요. 하지만 들어오는 돈은 500만 원대였어요.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손실 기계였어요. 돈을 자동으로 태우는 기계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모아놨던 돈과 은행 대출로 쏟아부은 모든 돈이 이 건물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제 매달 손실이 나고 있구나.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가면 돈이 나중엔 바닥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정말 깊은 절망이 밀려왔어요. 밤잠을 못 이루기도 했어요. 한밤중에 눈을 떠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급하게 대책을 세웠어요. 뭔가라도 해야 했어요. 손실을 줄여야 했어요. 첫 번째 직원을 줄여보자. 청소 직원 1명을 해고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 사람도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갈 수 없었어요. 월급을 못 줄 상황이 되려고 했거든요. 제가 직접 청소했어요. 나이 들어서 하는 청소는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매달 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펜션 객실을 줄여보자. 펜션 일부 객실을 폐쇄했어요. 유지비를 줄이려고요. 불을 끄고 난방을 하지 않고 상수도를 잠궜어요. 손님을 받을 객실만 유지했어요. 세 번째 카페 영업시간을 줄여보자. 평일 영업을 축소했어요. 주중에는 문을 닫고 주말만 영업하기로 했어요.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었어요. 네 번째 광고비를 줄여보자. 인터넷 광고나 인쇄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페이스북 광고도 멈추고 지역 신문 광고도 멈췄어요. 이렇게 해서 월 지출을 1,000만 원대로 줄였어요. 손실은 여전했지만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최대한 손님을 끌려고 했어요. SNS에 더 열심히 올렸어요. 카페의 분위기 좋은 사진도 올리고 펜션의 멋진 풍경 사진도 올렸어요. 이전 손님들한테 전화도 했어요. 다시 한번 와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손님은 안 왔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누군가 올 리 없었어요. 그의 적자액은 7천만 원대였어요. 제 통장에는 거의 남은 돈이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저축금들이 대부분 사라졌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 나이는 이미 50대였어요.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다른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이 건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돈을 빌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이었어요. 통장이 비기 시작했어요. 정말 빠르게 비었어요. 한 달에 700만 원씩 나가니까 몇 달 안 되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건물은 계속 유지비를 요구했어요. 직원도 월급을 받아야 했어요. 손님이 없어도 전기료는 나가야 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빌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참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 빌린 건 신용카드였어요. 이미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었지만 카드 한도를 올려달라고 은행에 요청했어요. 다행히 은행은 수천만 원의 한도를 올려줬어요. 신용도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카드로 고정비와 생활비를 내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긁고 나중에 갚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수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드 이자만 늘어났어요. 몇 개월 후 신용카드 한도는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어요. 신용카드만 해도 수천만 원의 빚이 생겼어요. 정확히는 5천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카드론이었어요. 신용카드로 빌린 돈을 카드론으로 전환했어요. 더 낮은 이율로요. 이율은 연 12% 정도였어요. 1,000만 원대를 빌렸어요. 기간은 3년이었어요. 그 다음은 캐피탈이었어요. 캐피탈은 신용카드나 카드론보다 심사가 더 엄격했어요. 하지만 저의 건물을 담보로 할 수 있었어요. 캐피탈에서 2,500만 원을 빌렸어요. 이율은 높았어요. 연 15% 정도였어요. 매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 다음은 은행 담보 대출이었어요.
제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어요. 다행히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이율은 5% 정도였어요. 담보 대출이라 이율은 낮았지만 금액이 상당했어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의 총액을 계산해 봤어요. 신용카드, 카드론, 캐피탈, 은행 담보 대출 모두 합치면 1억 원 이상이 됐어요. 정확히는 1억 2,500만 원 정도였어요. 정말 많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모두 제 빚이 됐어요. 그리고 매달 이 빚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나가요. 월 회차금만 해도 500만 원대였어요. 어떤 달은 600만 원까지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이자 및 원금 상환 500만 원, 총 2,100만 원. 근데 들어오는 돈은 500만 원대예요. 어떤 달은 300만 원 되기도 해요. 월 1,600만 원의 손실이 나는 거죠. 어때요? 미친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계속 빌려야 해요.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카드론을 또 빌리거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서 돌려받거나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빌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못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건 악순환이에요.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악순환이에요. 빌려서 비용을 내고 다시 빌려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 빚이 자꾸만 늘어나요. 이자 때문에 더 빨리 늘어나요. 제 신용도는 이제 바닥이에요. 신용카드 회사들도 대출 한도를 더 올려주지 않아요. 캐피탈들도 연락이 없어요. 이제 빌릴 곳도 거의 없어요. 기존 빚을 정리할 목적으로만 새로운 빚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높은 이율의 빚을 낮은 이율의 빚으로 전환하려고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가끔 밤중에 깨서 생각해요. 이게 내 인생이 맞나? 건물주인데 왜 이렇게까지 와야 했지? 언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빚을 져야 할까? 정말 절망적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매달 빚은 늘어나고 미래는 더 어두워져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빌린 돈은 돌려야 하고 매달 고정비는 나가야 하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버텨요. 매달 버티고 매달 빌리고 매달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빚이 늘어나자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절박한 생각이었어요. 이 건물을 팔면 어떨까? 더 이상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빚도 계속 늘어나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차라리 팔아서 빚을 갚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건물을 시장에 내놨어요.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매물을 등록했어요. 처음엔 낙관적이었어요. 건물이 완전하고 크니까 누군가는 사겠지, 좋은 가격에 팔릴 거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위치였어요. 산속이라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도로도 좁았고 주변에 주차장도 없었어요. 대중교통도 불편했어요. 차를 이용해야 했는데 차를 이용해도 1시간은 걸렸어요. 서울에서는 2시간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차를 이용해서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먼 산속에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건물의 모양이었어요. 카페도 아니고 펜션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건물이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2가지 용도를 모두 고려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느 쪽에도 딱 맞지 않는 건물이 돼 버렸어요. 구조도 복잡했고 리모델링하기도 어려웠어요. 어떤 부동산 중개사는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거의 불가능해요 라고 했어요.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라고요.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없겠죠. 처음부터 싸게 주고 사야 하는데 그럼 가치가 없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세 번째, 시장의 관심이었어요. 더 이상 산속 카페와 펜션에 대한 수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도시 카페, 더 접근하기 쉬운 곳에 펜션을 찾고 있었어요. 트렌드도 바뀌어서
산속의 한적한 카페라는 콘셉트도 이제는 먹히지 않았어요. 처음 제시 가격은 5억 원대였어요. 제가 건설할 때 쓴 비용이 거의 그 정도였거든요.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할 수 있으면 더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주가 지나도 전화가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연락이 없네요 라고 했어요. 3개월 후 가격을 4억 원대로 내렸어요. 50%를 깎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안 봤어요. 6개월 후 가격을 3억 원대로 내렸어요. 또 33%를 깎은 거예요. 여전히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1년 후 가격을 2억 원대로 내렸어요. 원래 가격의 40% 수준이에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결국 저는 1억 원대까지 내렸어요. 원래 가격의 20%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점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건물은 팔 수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건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도 안 팔려요. 누군가 와서 둘러보고 가기도 했지만 가격을 깎으라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근데 제 상황에서는 그조차도 못해줄 상황이었어요. 가끔은 완전히 이상한 제시도 들었어요. 그냥 주세요. 대신에 빚을 제가 떠맡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제시였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무리해서 1억 원에라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빌린 빚이 1억 2,500만 원 이상이에요. 건물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빚이 남아요. 2,500만 원 이상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팔 수 없어요. 팔아도 빚이 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빚이 남으면 은행에서 나중에 추심할 거예요. 그래서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건물은 더 이상 제 자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 짐이에요. 아니, 감옥이에요. 제가 하루 24시간 365일 이 건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꿈에서도 이 건물을 봐요. 밤중에 눈을 떠도 이 건물 생각이 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이 건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저는 이 건물과 함께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을 남겨두고 죽으면 제 가족들이 이 빚을 물려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제 가족들한테 고통을 물려주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워요. 제 선택이 제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요. 지금 제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할 거예요. 건물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매일 아침 눈을 떠요. 그러면 제 첫 번째 생각은 오늘 또 고정비를 어떻게 낼까예요. 정말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해요. 밥을 먹기 전에, 세수를 하기 전에 그 생각을 먼저 해요. 제가 하는 일은 뭘까요? 공식적으로는 건물 관리자, 건물주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일용직이나 다름없어요. 손님이 거의 없지만 건물은 자꾸만 망가져요. 지붕에서 물이 셀 수도 있고 벽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파이프가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건물을 수리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고쳐요. 정말 위험한 것만요. 지붕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만 수리해요. 작은 손상들은 그냥 방치해요. 저는 펜션 몇 개 방을 청소해서 가끔 손님을 받아요. 한 달에 몇 번 손님이 오면 밤새 청소하고 준비해요.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바꾸고 욕실을 반짝반짝하게 닦고 객실을 정성스럽게 꾸며요. 그 손님이 혹시 이 건물의 현실을 눈치챌까봐 최선을 다해요. 손님이 나간 후엔 정말 지쳐요. 하지만 그 돈이 중요해요. 한 번에 30만 원, 40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그 돈으로 한 달에 일부 고정비를 충당해요. 카페는 주말에만 간신히 돌려요. 정말 겨우겨우 돌려요. 월, 화, 수, 목, 금은 문을 닫아요. 전기료도 아끼고 난방도 하지 않아요. 토, 일에만 카페를 열어요. 주말에 가끔 손님이 와요. 친구들 소개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왔던 손님들이 가끔 돌아오기도 해요. 그럼 정말 고마워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랜만이네요. 라고요. 손님들에게 받는 돈은 거의 다 커피와 음식의 원가로 나가요. 남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손님과의 대화 자체가 좋거든요. 그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찾아와 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돼요. 제 나이는 이미 60을 넘었어요. 이제는 젊지 않아요. 65세가 되려고 해요.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공사장에 나갈 수도 없고 무거운 일도 못해요. 체력도 떨어졌고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과 함께 가난을 견디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매달 빚의 이자와 원금 상환금이 나가요. 카드론의 이자, 캐피탈의 이자, 은행 담보 대출의 이자, 모든 게 다 나가요.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도 싫어요. 가끔 밤중에 눈을 떠서 생각해요. 이 빚이 언제 끝날까? 내가 이 빚을 갚고 죽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빚을 안 갚고 죽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정말 어두운 생각들이에요. 가족들은 어떨까요?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선택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는 게 보여요. 아내도 일을 해야 해요. 제 월급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내가 파트타임을 해서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형편이 없어서 못 도와줄 상황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도와주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요 라고 해요. 그 말이 가장 힘들어요. 제 자식들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 건물주잖아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을 알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세요? 건물주라는데 왜? 저도 웃음만 짓죠. 웃음이 나오지 않지만 웃어야 해요. 그래, 건물주인데 가난하지 뭐라고요. 농담 같지만 진짜 현실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제 실수를 반복했으면 좋겠어서예요. 정말 진심으로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건 위치예요. 정말 사람들이 찾는 위치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찾을까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사람들이 올까요? 그 다음은 미래 예측이에요. 이 사업이 10년 뒤에도 유행할까요? 20년 뒤는? 30년 뒤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 다음은 현실적인 수익성 계산이에요. 손님이 정말 올까요? 월간 손님 수는 몇 명일까요? 계절별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매달 수익은 얼마일까요? 고정비는 얼마나 될까요? 1년에 벌 수 있는 돈은? 5년에는? 10년에는? 이 모든 걸 따져봐야 해요. 정말 꼼꼼하대요.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계산해 봐야 해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 건물을 팔 수 있을까? 저는 이 모든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제 건물은 팔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냥 매달 돈을 잃으면서 유지해야 해요. 건물주인데 가난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약 건물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위치가 좋은가? 정말 손님이 올까? 정말 이 사업이 미래가 있을까? 정말 이 투자가 필요한가?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저는 이 질문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매달 후회하고 있어요. 밤마다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이 건물은 제 것이고 제가 책임져야 해요. 이 빚도 제 것이고 제가 갚아야 해요. 제 나머지 인생을 아마 15년에서 20년을
이 건물과 빚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은퇴 후에도요. 노후에도요. 그리고 아마 이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건물주라고 다 부자는 아니에요. 저는 그 증거입니다. 건물을 가졌지만 가난해요. 매달 돈을 빌려서 살고 있어요. 건물주인데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제 실수가 여러분들의 교훈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쟤처럼 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바래요.